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나의 자존심까지도. 빗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창문 너머로는 번개가 번쩍였다. 그 빛이 내 눈앞을 스칠 때마다 나는 그때의 내 모습을 보았다. 무너진 가장 추악한 죄인,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남자.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나를 텅 빈 곳으로 이끌었다. 40대 후반 이름은 김민준. 흔하디 흔한 이름처럼 내 인생 또한 특별할 것 없는 궤적을 그렸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주는 견고함은 마치 모래성 같았다. 한순간의 파도에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 버렸다. 이혼한 지 3년. 나는 17층짜리 아파트 헬삼궁 4회에 홀로 살고 있다. 두 아이는 전처와 함께 살고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을 뿐이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럽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나를 향한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아빠 잘 지내지? 그 흔한 인사가 나에게는 마치 칼날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그저 한때 가족이었던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 7, 7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대충 씻고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며 출근길에 오른다.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점이 되어 흘러간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무의미한 회의에 참석한다. 시계는 느리게 흘러가고 나는 그 시간을 견뎌낸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TV를 켠 채 소파에 누워 잠든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없고 내가 기다리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아파트의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그 불빛들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터였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웃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를 자으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따뜻하고 온전해 보였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창밖의 세상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잊혀진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특히나 나를 괴롭혔던 것은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1335호. 내 집과 마주보고 있는 그 집의 창문은 늘 어두웠다. 가끔씩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 빛은 이내 꺼지기 일쑤였다. 마치 그 집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홀로 남겨진 영혼의 거처인 것 같았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어둠. 그것이 왠지 모르게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친구들은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동료들은 나를 그저 이혼한 사람으로만 대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은 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내 안에 쌓여가는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대해졌고 나는 그 공허함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이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평범했던 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비게 되었을까? 나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 해맑게 웃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를 떠올렸다.
나의 이기심, 나의 나약함,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욕망. 그 모든 것이 나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과거를 되새길수록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건너편 겸 5호의 어두운 창문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저 창문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작은 창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어둠 속에서 끝나는 것 같았다. 알람 소리는 늘 귓가를 찢는 듯했고 그 소리가 멈추면 곧바로 찾아오는 침묵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면 텅 빈 눈동자를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나였다. 40대 후반의 삶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남자.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다.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과 먹거나 전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먹는 식이었다. 밥을 씹는 동안에도 나는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가끔은 너무 허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 속의 음식들은 나에게 온기를 전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직장 생활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 나는 한때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무실은 내게 영혼 없는 기계들이 모여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경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멀고 먼 이야기였다. 나는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갔다. 가장 힘든 시간은 퇴근 후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방해는 것은 텅 빈 집의 냉기였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메뉴를 물어보기도 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기도 했었다. 작은 아이가 뛰어와 내 다리를 붙들고 큰 아이가 오늘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조잘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미한 환영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에 멈춰 서서 그 환영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들은 이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채널을 돌렸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울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내게 닿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마치 굳게 닫힌 문 같아서 어떤 감정도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시간을 죽일 뿐이었다. 그러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었고 깨어나면 다시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문득 나는 이 공허함의 시작을 되짚어 보았다. 나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았고 나는 회사 일에 파묻혔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각자의 섬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이야기도 좀 해요. 나 피곤해. 먼저 자.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나를 향한 무관심을 읽었고 아내는 나의 무뚝뚝한 대답에서 자신을 향한 무시를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쌓아갔고 그 서운함은 곧 분노가 되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밖으로 돌았고 아내는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우리의 대화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성적 이야기로만 채워졌고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집에서 사는 동거인일 뿐이었다. 그때 내 안의 공허함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나약함이었을까? 나는 밖에서 그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다. 나의 불륜은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다. 그 모든 것들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나에게는 마치 전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외로웠다. 이 외로움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고 나는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습관처럼 창가에 섰다. 건너편 7305호의 창문은 오늘도 어두웠다. 며칠 전 그 희미한 불빛이 꺼진 후로 나는 그 집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다시금 그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내가 그곳에 나의 외로움을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을 켜지 않는 걸까? 어쩌면 나처럼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알 수 없는 동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에 드리워진 또 다른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며칠 전부터 나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 건너편 1305호를 바라보는 것이다. 늘 닫혀있던 그 집의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증이었다. 저 집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불도 켜지 않고 인기척도 거의 없는 저 집에.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알 수 없는 기다림 같은 것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듯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나는 퇴근길에 차가운 빗물을 흠뻑 맞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건너편 실삼섬 5호에 문이 서서히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생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렸고 수수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위에 자리 잡은 눈매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택배 상자였다. 상자들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상당해 보였다. 저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나는 그제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어색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상자들이 너무 무거워 보였고 비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니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방금 들어온 참이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가장 큰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내려놓았다. 집 안은 텅 비어있는 듯 고요했다. 현관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생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의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가 내게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나는 얼떨결에 물을 받아 들었다. 저는 1304회 사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은이라고 해요. 13095에 살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정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어색한 침묵을 깼다.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방금 만난 이정은이라는 여자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슬픔을 담은 눈빛, 그리고 어색한 미소. 그녀에게서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 갇힌 채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녀와 마주치기 위해 더 자주 현관을 서성였다. 일부러 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도 했고 우편함을 확인하는 척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와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나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집이 좀 조용하네요. 혹시 혼자 사시나요? 나는 왠지 모르게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혼자 살아요.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쓸쓸함이 그녀의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해외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거리감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나처럼 그녀 또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마주쳤고 그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제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거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거절은 단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는 방어벽이었고 동시에 나를 거절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거절한 것은 내 제안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고 그녀 또한 내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 벽을 넘어가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나는 그 거절 속에서 묘한 여지를 느꼈다. 마치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슬픔 가득한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둘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녀의 벽을 허물고 싶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나의 외로움으로 감싸 안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 모를 들꽃 화분이었다. 퇴근 후 나는 그 화분을 들고 그녀의 집 앞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문 옆에 조심스럽게 화분을 놓아두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방 창문으로 그녀의 집 앞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와 그 화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었으리라 짐작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 화분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녀가 그 화분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내게 보내는 작은 신호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화분으로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에게 다가갔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전보다 더 오래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짧은 인사는 긴 이야기로 이어졌다. 밤에 종종 불을 안 켜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요. 불 켜는 게 싫어서요. 어둠이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의 어둠은 나의 어둠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보았고 그녀 또한 내 눈빛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고독을 읽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구하듯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내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춥기도 하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까 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깨끗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흔한 가족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나는 그 공간에서 그녀의 삶의 공허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정말 해외에 나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짙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생긴 외로움과 그 외로움이 만들어낸 감정의 공백을 이야기했다. 나 또한 나의 이야기를 했다. 실패한 결혼 생활, 멀어진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남긴 깊은 상처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준 씨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더 이상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통해 동질감을 느꼈고 그 동질감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했다. 우리는 매일 밤 만났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었지만 곧 와인 한 병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어설픈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었고 나는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다. 그녀의 남편은 해외에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리고 나는 전처와 이혼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였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와 같아서 달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에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정은 씨,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끌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손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벽 너머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영혼이 서로에게 절규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가 함께 저지르는 죄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고 은밀해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밤에만 만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안 이후 우리의 만남은 대낮에도 이루어졌다. 나는 점심시간에 몰래 그녀의 집을 찾았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거나 짧은 영화 한 편을 보기도 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는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일상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색깔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매 순간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는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아, 아빠가 이번에 좀 바빠서 다음 주에 보자.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깨기 일쑤였다. 아이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나의 삶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 같았다. 그녀 또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남편과 전처,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다. 혹시 당신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처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민준 씨, 혹시 요즘 뭐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싸늘함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그냥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있지. 글쎄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한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그것도 여러 번.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파멸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어설픈 거짓말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고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벽 너머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리가 나눈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잠시 숨쉬는 이기적인 욕망의 거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처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집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며 우리의 관계 또한 그 문처럼 닫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전처가 어떻게 나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나를 피하는 것일까? 한참 후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처였다. 민준 씨 잠깐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3년 전 이혼할 때보다 더 싸늘했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죠?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무슨 말이야? 나는 애써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내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왔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매일 밤 당신 집 창문으로 건너편 집 창문만 바라보고 밤늦게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외로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또다시 이런 짓을... 전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또다시 그녀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나를 옥죄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나의 세상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나는 직장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의 사생활은 소문으로 퍼졌고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비난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성였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 문에 쪽지를 남겼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연락 좀 해줘요.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 또한 나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나와 얽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진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 때문이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잠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그녀 또한 나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는커녕 서로의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뿐이었다. 나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였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다. 나는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나약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가족도, 나의 친구들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도.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7305호의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보았던 것은 텅 비어버린 내 영혼의 모습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파괴했고 이제 그 파괴된 삶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벽 너머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전처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아이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아이들마저 나를 외면하자 나는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사방이 어둠뿐이었다. 회사 생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를 향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웃을 필요도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나의 눈물과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한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안정된 직장.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나의 외로움만을 쫓았다. 나의 이기심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 이정은의 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나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 또한 나를 외면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집 문에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이사를 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았다. 나의 불륜이 결국 그녀의 삶마저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진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아파트에서 나는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아내와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나는 행복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때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이정은 씨,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형님이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사고라니요, 무슨 사고인데요. 형님이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상대 남자가 김민준 씨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형님이 바람피운 상대가 당신이었다는 것을 형부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두 분이 다투시다가 형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원하셨어요. 지금은 어디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전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다.
나의 이기심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죄인이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벽 너머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자의 낙인이 되어 나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한 사람의 죽음까지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나약함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짊어진 채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한 사람의 죽음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이정은의 신우이 박수영과의 전화통화는 내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정은의 남편. 그 죽음의 원인이 다름 아닌 나와 그녀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죄인이었다. 단순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와 다름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의 냉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현실이었고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형벌이었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박수영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고 나는 그 분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 이기심이 낳은 끔찍한 결과였다. 그녀 이정은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시누이가 내게 준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또한 나처럼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싶었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창문은 굳게 닫았고 불도 켜지 않았다. 마치 건너편 730-5호의 이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은 어둠 속에 잠식되었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이정은의 남편을 보았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게 네가 내 가정을 파괴했어. 네가 나를 죽였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이 고통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이미 나를 떠난 전처에게, 나를 외면한 아이들에게,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결국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죄는 나 혼자만의 몫이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나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나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에만 빠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나는 이정은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이정은에게 위로를 건넬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텅 빈 방 안에서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갔다. 텅 빈 거리는 나에게 낯설었다. 나는 멍하니 걷다가 한 정류장에 멈춰 섰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선생님의 자상한 목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어린 시절도 저렇게 해맑았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빼앗아버린 것만 같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 길로 전처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조용히 문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었다. 그 꽃은
내가 이정은에게 선물했던 들꽃 화분과 비슷한 꽃이었다. 나의 이기심이 낳은 비극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남겨졌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삶이 아니었다. 직장도 가족도 심지어 나를 위로해주던 빈 집마저도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 속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는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맸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환한 웃음과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었고 나는 그 퇴색된 사랑을 외면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헤맸다. 그것이 나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작은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 큰 아이가 야구공을 들고 와 함께 캐치볼을 하자고 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추억들을 소홀히 여겼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그 추억들을 붙잡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다. 가장 나를 괴롭혔던 것은 그녀 이정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슬픔을 담은 눈빛, 그리고 그녀와 함께 보냈던 짧고도 달콤한 시간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게 비극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사라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책감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이기심이 낳은 끔찍한 결과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가족들도 모두 나를 떠났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이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난 40여 년의 삶을 가면을 쓴 채 살아왔다. 평범한 남편, 좋은 아빠, 성실한 직장인.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이제 나는 가면을 벗고 나의 민낯을 직시해야 했다. 나는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욕망에 눈먼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야 했다. 하지만 그 용기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실상암 5호의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고통받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한 인간의 모습.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후회는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직장도 가족도 심지어 나의 자존심마저도.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다. 가면을 벗고 나의 민낯을 직시해야 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305호의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 이정은은 이미 나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짧고도 달콤한 시간들은 이제 내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다.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목공예를 하기 시작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모든 순간들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나는 나무를 통해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공방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용서했고 이제는 세상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공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박수영, 이정은의 신우이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이정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형님은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을 잃은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셨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김인준 씨, 당신이 형님께 남겼던 쪽지를 읽었어요. 당신도 많이 힘드셨죠? 네, 제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입니다. 아니요, 형님도 그랬지만 형부도 그랬어요. 형부 또한 형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그리고 형님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그녀를 통해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녀의 전화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공방 주소와 함께.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나의 진심과 그녀를 향한 나의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의 편지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나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으려 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벽 너머의 속삭임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삶의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